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오늘 만나볼 자동차는 2023년형 투아렉입니다. 과연 투아렉은 중산층을 위한 벤테이가인가? 아니요,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폭스바겐 브랜드,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처럼 아주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페이튼이라고 하는 최고급 기압 모델을 세로 엔진 방식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그 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한번 크게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페이튼을 처음 타봤을 때의 그 느낌은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정말 제대로 이를 갈고 만들면 이런 정도급의 자동차까지도 구현해낼 수 있는 브랜드였구나 라는 거를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페이튼이 그렇게 오랜 시간 연명하지 못했던 거는 결국 요즘 말로 치면 그 돈씨,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페이튼이 거의 1억 가까운 가격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1억을 넘어가는 모델까지 있었는데 과연 이 억대라는 가격표를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지불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는 데는 좀 많이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페이튼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비슷하게 나왔던 모델이 바로 투아렉, 요 1세대 모델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압 역할을 했던 페이튼 모델만큼 투아렉의 완성도가 1세대 때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3세대로 태어나고 있는 MLB 에보 플랫폼 기반으로 달리고 있는 이 차량을 타보니까 지금 3세대 투아렉은 그 당시에 페이턴 정도를 능가하는 주행 퀄리티를 갖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까지 그 수준이 꽤나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차에 깔려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MLB 에보 플랫폼의 위에 지어진 자동차이죠. 기존의 MLB에서 에보로 바뀐 거는 이 아우디의 이트론이 처음 나오면서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담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좀 더 복합 소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오면서 뒤에 에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MLB 에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형 SUV들은 전체 폭스바겐 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당장 이 투아렉, 그리고 아우디에 있는 이트론과 Q7, 그리고 Q8,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윗급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포르쉐의 카이엔,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3억 원 정도대로 올라가는 람보르기니의 우루스와 그리고 벤틀리의 벤테이가까지 모두 다 이 MLB 에보 플랫폼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해 놓은 이 모든 차량들은 이 앞 타이어에서부터 이 방화벽까지의 거리, 그리고 도어까지의 거리가 다 동일하고요. 악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이 놓여져 있는 이 페달 박스의 위치, 그리고 전면 유리의 각도까지 모두 변경이 안 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휠베이스라든지 전폭이라든지 차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변주를 주는 게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V6 계열 엔진부터 V8 엔진, 그리고 V12 엔진, 완전한 전기 파워트레인, 그리고 플러그인 파워트레인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LB 에보 플랫폼 안에서도 결국에는 1억 미만의 투아렉부터 3억 이상의 몸값을 자랑하는 벤테이가나 우루스까지 정말 이 한 3-4배 정도의 가격 격차가 되고 있는 이러한 차량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투아렉은 서민들의 카이엔, 중산층의 벤테이가일까요? 자, 그에 앞서서 일단 제가 이 지난 주말에 투아렉을 타고 부산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짧은 1박 2일이었어요. 토요일 밤 늦게 부산에 도착했다가 점심 먹고 부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일정이었거든요. 장거리 운행을 해본 다음에 느껴지는 이 차를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꽤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투아렉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해보기 전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면은 안 되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디젤 게이트를 사실 거의 발화를 시켰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분명히
그 당시에 폭스바겐이 했던 치팅은 실수였고 비난받아 마땅한 그러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파워트레인 유닛이 전부 다 마녀 사냥을 당하는 그 이후의 어떤 대중적인 언론들의 행태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파워트레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하게 디젤은 비친환경적이고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거리 여정을 떠났던 그러한 경험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디젤 파워트레인이 주는 친환경성과 연료 소비율, 좋은 연비는 결국 그만큼 배기가스를 적게 내뿜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디젤이 무조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주범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여전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이 투아렉 3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2년 전이었죠. 제가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제안을 해서 디젤이 갖고 있는 주행 반경 한번 주유한 걸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이 원탱크 챌린지를 제안해 가지고 실제로 장거리 여정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차의 연료통을 가득 채우고 저희가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 주행 반경이 거의 2000km를 찍어냈어요. 네, 1950, 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직접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장거리 여정을 많고 뭔가 주말에 액티비티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디젤 엔진이 주는 유리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원탱크 챌린지를 할 때는 정말 약간 기네스북에 도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연비 운전을 해서 쥐어짜냈던 수치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주유소 한 번 가고 2000km 가까운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산을 내려갈 때에는 진짜 ACC한테 완전히 운전을 맡기고 속도도 제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뭐 110 정도에서 115 정도를 걸고 내려갔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운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부산에 내려갔을 때까지의 전체 구간 평균 연비가 16km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놀라운 건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연료계의 바늘이 전체 8칸 중에 1칸 반 정도를 쓰고 거의 80% 가깝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서울 부산을 그냥 왕복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고도 기름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모트라인 채널에서 우리 송로군이 속초 400km 거리를 전기차로 한 번에 완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테스트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안호준 TV에서 우리 오준 군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부산에 국밥을 먹으러 왕복할 수 있느냐 원탱크 챌린지를 했잖아요. 네, 이 차는 뭐 한 번에 400km를 갈 수 있느냐,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느냐의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부산을 몇 번 왕복할 수 있느냐를 따질 수 있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기통의 디젤 엔진은 4기통의 디젤 엔진이 보여주는 그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소음면, 엔진의 진동면에서 다르고요. 그리고 또 디젤 엔진 특유의 그 아주 어마어마한 저회전의 토크감 있잖아요. 이것도 4기통 엔진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전혀 다른 유닛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상 이 V6 유닛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는 진짜 디젤임을 전혀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회전 RPM도 5000rpm 가깝게 고회전할 수 있는 디젤 엔진 유닛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부산을 왕복하면서 한 탱크로 멀리 간다라는 것만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았고요. 진짜 같이 있었던 경험은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주행이 편안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이 투아렉에 들어가고 있는 이 에어 서스펜션은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트림에 따라서 이 기본형 프리미엄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투아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아렉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최소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급을 선택하셔야지만 이 투아렉이라는 차를 선택하는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야지만 주행 모드도
일반 스틸 스프링에서는 없는 컴포트 모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영역에서도 제가 여러 모드를 다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110 이상의 속도 영역대에서는 스포츠가 낫지 않을까 해서 스포츠도 꽤 오랜 시간 써봤는데 아니었어요. 투아렉의 정답은 무조건 컴포트 모드입니다. 이 컴포트 모드에서 해주는 이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은 이 MLB 에보 플랫폼을 쓰고 있는 그 윗급의 더 비싼 자동차들을 거의 다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막강한 실력을 자랑해요. 고속에서도 이 차의 속도감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또 완벽하게 이 많은 요철들에서 끊임없이 노면 위를 바쁘게 바퀴들이 타고 넘는 로드 홀딩 면에서도 굉장한 만족도를 주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다 놓고 정말 시속 200km가 넘는 영역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올라운더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체 조율이 이 투아렉의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네, 지금도 컴포트 모드에다가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투아렉을 타면 이 차량이 뭐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SUV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승차하면서 그렇게 크게 뒤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우르스나 벤테이가랑 비교를 해도 살짝 더 나은 면도 있거든요. 물론 투아렉에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내비게이션은 아무래도 현지화가 그렇게 충분히 잘 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투아렉을 타신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내비를 카플레이로 연동시켜서 쓰지 이 순정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다가는 약간 좀 불화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이 인터페이스 면에서 반응이 조금 느린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작동을 한 번씩 안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작은 오류들도 간간히 발견되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 태생 자체가 완전한 프리미엄 브랜드, 정말 페이튼처럼 이를 갈고 나온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MLB 플랫폼을 쓰고 있는 다른 브랜드 차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이런 가죽 싸게 내장이 안 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몇 가지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보여주는 그러한 몇 가지 옵션들이 조금 빠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뭐 이 차의 구매를 방해할 정도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오히려 결국에 이 차의 구매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가 서두에서 의문을 던졌던 바로 그 돈씨.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만든 명차들 중에는 항상 앞에 뭔가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예를 들면 골프 GTI는 중산층을 위한 포르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럼 과연 투아렉은 중산층을 위한 벤테이가인가? 아니요,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투아렉은 정말 찐 부자들을 위한 SUV인 거예요. 내가 차량에 9천만원, 1억 정도를 썼지만 그걸 굳이 남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 정말 이 차의 가치만을 집중해서 그걸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가격대의 SUV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 이 차를 온전히 나만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진짜 부자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페이톤이 딱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막 대량으로 히트할 수 있는 그러한 볼륨 메이커는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들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동차 자체가 주는 가치면에서는 이 투아렉 진짜 만족스러운, 그리고 한 브랜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역작이라는 부분에서 진짜 폭스바겐이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쏟아 부어내 본 그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